안녕하세요. 저는 힘든 투병 생활을 마치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이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와 신우가 돈을 참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건 제가 일해서 벌어야 더 값진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의 돈을 탐내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심지어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 보험사에서 받은 진단금을 달라며 막말까지 했습니다. 너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돈 좋은 곳에 쓰고 죽으면 좀 좋아? 이런 말을 듣고 참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들어보니 시모의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 정말 좋은 곳에 돈을 한번 써보자 싶어 시모에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테니 잘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 3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약속했을 때 양가에서는 반대 없이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었는데 시댁에서는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요즘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처음부터 빚내고 힘들게 결혼 준비하지 말고 집은 우리가 해줄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여유 있게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양가에 손 벌릴 생각이 없어서 가진 돈으로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집이 해결되어 마음도 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퇴근하고 오라고 하셔서 시댁으로 갔는데 일하고 오느라 피곤하지? 괜찮아요. 뭐 시원한 커피라도 줄까? 마시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집 말이다. 네. 일이 좀 잘 안 풀려서 그러는데 일단 1년 정도만 반전세로 살다가 그때 내가 집을 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저희가 집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처음부터 해주신다고 한 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집을 물건 사듯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안 되는 거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약 없는 아파트는 포기하고 빌라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빌라도 둘이 살기 적당한 크기로 얻어서인지 대출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작이 약간 말이 좀 많았지만 오히려 시댁에서 받는 게 없으니 부담도 없고 좋았습니다. 시댁은 아버님은 안 계셨고 시누이와 어머님 이렇게 두 분이 사셨는데 저희가 신혼집에 들어갈 날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본인이 꼭 와봐야 한다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려고 그러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아니 아저씨, 그건 여기 놓으시고 저 서랍장은 작은 방에 두세요. 시모는 이삿집 센터 직원분께 명령하듯 지시를 하셨고 제가 가구 위치를 다시 말씀드려도 글쎄 내 맘대로 해.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것 하나 없어. 살아보니 이렇게 두고 사는 게 편하더라고. 어차피 여기서 조금만 살다가 내가 아파트 해주면 이사 갈 거잖아. 가구 위치야 어머님이 가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이날 사람들도 많은 자리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아무 도움도 안 받는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래도 서운하다며 가전 하나는 좋은 거 해주겠다 하셔서 냉장고를 받았습니다. 죄신형이었는데 시모가 냉장고를 보시더니 괜히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아니 코딱지
그치만한 집에 냉장고가 너무 크지 않니? 크기야 뭐 다 이 정도 하는데요. 답답해 보여. 여기 주방도 좁잖아. 엄마, 왜요? 동선에는 아무 지장 없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땐 냉장고 때문에 집이 더 좁고 답답하다. 요리할 때도 불편할 것 같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평수의 빌라여서 집 자체가 좁기도 했고 주방도 냉장고가 들어오니 꽉 차긴 했거든요. 제가 기가 막혔던 건 이 다음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쓰는 냉장고가 이것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그거랑 바꾸자. 네? 아파트로 이사 갈 때 다시 가져가면 되잖아. 시댁에 갔을 때 제가 본 냉장고는 양문형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많이 쓰던 위칸은 냉동, 아래칸은 냉장으로 된 그 냉장고였습니다. 물론 그 냉장고도 좋죠. 하지만 이미 저희가 쓸 냉장고를 샀고 집이 좁아도 저희가 괜찮다고 하는데 시댁 냉장고와 바꾸자고 하니 좀 황당했어요. 남편은 농담인 줄 알고 엄마, 그건 아니지. 왜 웃어? 난 너희 생각해서 한 말인데. 아유, 됐어요. 냉장고가 있으나 없으나 여기 주방은 원래 좁은데 그냥 저희가 알아서 쓸게요. 저 역시 친정에서 사주신 냉장고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냥 쓰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본인이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잠시만 맡아주려고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거절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저는 물론 남편까지 싫다고 하니 표정이 굳은 채로 가셨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와 바로 취업해서 열심히 저축하며 살았는데 그 덕에 결혼 준비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둘 다 가진 돈을 합치니 충분히 준비가 되더라고요. 집을 얻는데 제일 많은 돈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빚내지 않은 게 어디냐며 저희는 만족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으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관대하신 편은 아니셨어요. 제 위로 언니와 오빠가 한 명씩 있는데 그동안 한 달에 정해진 용돈만 받고 살았습니다. 큰돈 쓸 일이 생기면 집에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용돈 안에서 해결해야 했고 그 덕에 돈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저축이 몸에 배어서인지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저축을 했고 고정지출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 달을 생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 돈을 많이 모으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월급 통장을 맡겼습니다. 각자 관리해도 불만은 없었는데 저한테 맡기면 돈이 더 불어날 것 같다며 알아서 잘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식을 올리기 전 저희 신혼집에서 어머님의 행동을 보고 대충 짐작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은 여전히 저희 일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걸 애정이라고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간섭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중간에서 아주 대처를 잘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거나 혹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알아서 끊었는데 제가 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언제까지 남편이 이렇게 해줄 수도 없는 일이라 저도 할 말은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 벽에 걸려있던 남편의 졸업사진을 보시며 어머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정우가 인물이 참 좋아.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너랑은 안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너희가 좋다는 걸 내가 어쩌겠어?
이런 말을 듣는데 옆에 신우도 있었고 얼굴이 좀 화끈거렸습니다. 누가 봐도 외모 비하였는데 식사 자리에서 언성을 높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넘겼어요. 뭐 이런 일 말고도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인서울 4년제를 나왔고 회사도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 수준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전문대졸에 중소기업 다니는 제가 성에 찰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저희 집에 정말 자주 오셨습니다. 저는 평소 사치를 좋아하지 않아서 옷이나 가방을 보면 브랜드보다는 보세가 많았어요. 신발의 경우 운동화는 브랜드를 사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치장하는데 많은 돈을 쓰지는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유일하게 딱 하나 취미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네일 아트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샵에 가서 손톱을 관리했는데 관리라고 해봤자 손톱 라인 정리하고 예쁜 컬러로 칠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돈은 얼마 들지 않고 대신 기분 전환이 되고 좋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하면서 어머님을 만났을 땐 제 손톱을 보시고 예쁘다고 손관리 잘한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모아놓은 네일아트 용품 정리함을 보시더니 이게 다 뭐야? 자주 가던 네일샵이 여기선 좀 멀어서 이제 집에서 좀 해보려고 샀어요. 세상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걸 한 번에 다 샀어? 아니요, 그냥 조금씩 사다 보니 좀 많아졌어요. 이제 결혼도 했고 아가씨도 아닌데 유부녀가 이러는 건 보기 안 좋아. 그러면서 혹시나 자기 아들 돈으로 사는 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기도 하셨는데 아니라고 했더니 계속 유부녀라고 하시며 웬만하면 다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그냥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어머님을 직접 겪어보니 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신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돈 좋아하는데 시모나 신우는 그 정도를 넘어섰고 돈 밝히는 걸 보면 진짜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신우는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쩌다 한번 시댁에서 마주치는 게 전부라 별 신경이 안 쓰였는데 문제는 시모였어요. 어머님은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 여행 가신다고? 언제? 다음 주에 가신대, 일본으로. 아, 그래서 캐리어 물어보셨구나. 캐리어? 아까 낮에 일하고 있는데 캐리어 작은 거 있냐고 하시길래 있다고 했더니 빌려달라고 하셨거든. 자기 거 빌려드려도 돼?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어머님은 총 5남매라고 하셨는데 5집이 매달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회비로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리어를 드릴 때 가셔서 쓰시라고 용돈을 조금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니? 많진 않은데 가셔서 쓰세요. 기념품도 사시고. 고마워.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래, 가서 전화하마. 그런데 어머님은 여행을 다녀오시고는 캐리어를 주겠다고 주말 아침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가지러 간다고 했는데도 계속 오신다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왔다.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그럼. 그런데 네가 준 돈 말이다. 네. 그걸로 별로 못 샀어. 난 아주 넉넉히 넣은 줄 알았더니 네 말대로 조금만 넣었더라. 다음엔 좀 더 드릴게요. 그래. 그런데 우리 청우는 아직 차니? 네, 어제 늦게 들어왔거든요. 청우는 어릴 때부터 참이 참 많았는데 여전하네. 아침은 드셨어요? 나 먹고 왔어. 차릴 필요 없다. 가방만 주고 갈 거야. 그런데 제가 캐리어를 돌려받았는데도
어머님은 가실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하품을 연신했는데 어머님은 여행 얘기를 하시느라 저는 신경도 안 쓰셨습니다. 일본 좋더라. 음식도 맛있고 호텔도 좋았고. 그러셨어요? 넌 가봤니? 딱 한 번이요. 그랬구나. 그런데 나 이번 여행 거의 공짜로 다녀왔다? 회비로 가신 거 아니었어요? 회비는 맞는데 내가 그동안 회비를 안 냈거든. 가족이라 회비를 안 내도 그 사람만 빼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같이 가긴 하는데 나중에라도 회비를 낼 생각은 아예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돈 안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저한테 자랑하듯 말씀하시는데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빌라에서 산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님이 오셔서는 갑자기 학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1년 반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아파트 해준다고. 저희 괜찮아요. 여기서 좀 더 살다가 아파트 전세 알아보려고요. 아니 왜? 내가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사는 집도 뭐 나쁘지 않아서 여기서 좀 더 살아도 괜찮고요. 아니 내 말 한번 들어봐. 내가 아파트 해주면 너희 전세로 안 살아도 되잖아. 안 그래?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아파트가 30평대인데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도 3개, 화장실도 2개니까 얼마나 좋아? 저희 그렇게 큰 집 당장 필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살려면 방 3개는 되어야지. 네? 나랑 우리 수영이 그리고 너희랑 같이 살면 좋잖아. 한 집에서 다 같이 살면 생활비도 적게 들고 내가 이렇게 너희 집에 올 때마다 드는 교통비며 시간이며 절약할 수도 있고 말이야. 어머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파트를 해주긴 할 건데 저희 빌라 보증금과 시댁을 처분해서 부족한 건 대출을 받자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계속 이게 정답이라며 고집 피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고 이 얘기를 듣게 되자 남편 역시 엄마, 합가는 결혼 전에도 전혀 언급한 적 없는데 왜 그래요?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 살면 좋잖아. 저희 신혼이에요. 그리고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파트 안 해주셔도 되니까 저희 집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님은 남편까지 합가를 거절했는데도 끝까지 잘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뭐 상황 따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도 있겠지만 조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고를 수도 없었고 특히 위치는 무조건 시댁 근처만 가능했어요. 시댁은 저나 남편의 회사에서 거리가 상당했고 지금 사는 빌라도 회사에서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지하철이 바로 앞이라 교통편이 좋아서 선택했거든요. 하지만 시댁은 교통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합가 얘기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모를까. 갑자기 이러시니 저나 남편이나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빌라에서 2년을 꽉 채우고 회사에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아직 사는 건 부담이라 전세를 구했는데 둘 다 맞벌이로 돈을 버니까 전세로 좀 더 살다가 집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정확히 6일 만에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위 내시경을 진행하면서 용종이 있어 조직검사를 진행했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으로 빨리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얘기한 뒤 저는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설명을 들으니 암세포가 너무 안 좋다고 했고 들어도 잘 모르겠는 용어를 쓰셨는데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랑 검사 결과지 소견서를 챙겨준다며 빨리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의사 앞에서 내내 눈물만 쏟다 나왔습니다. 현지야, 울지 말고 병원부터 예약하자. 요즘 암이어도 치료받으면 경과도 좋고. 그래도 무서워.
어떡해. 남편은 겁에 질린 저를 꼭 안아주었고 잘 될 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남편 역시 무섭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 앞에서 같이 울어버리면 제가 더 힘들 거라는 걸 잘 알아서 딱 봐도 참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남편의 말대로 병원 예약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 예약일에 병원으로 갔는데 절망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이 안 좋은가요? 위치가 좀 안 좋아요. 위를 절제해야 할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 저의 경우 내시경 시술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날 저는 CT와 폐활량 검사, 피 검사, 내시경, 폐 엑스레이까지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오후 늦게나 되어서야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내내 표정이 어두웠고 계속 안 좋다는 얘기만 하니 병원을 나와서 꾹 참았던 눈물이 또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도 이날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는데 진짜 아주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예약해준 입원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수술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짐을 챙겼습니다. 입원은 일주일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그에 맞게 준비 목록을 적어놨는데 사실 제가 한 건 없었어요. 거의 다 남편이 가방을 싸주었습니다. 칫솔하고 치약 넣었고 이거는 뿌리는 샴푸래. 그리고 머리끈도 넉넉히 챙겼고 마스크랑 양말이랑 노트북까지. 빠진 거 있나 봐봐. 없어. 지금 3번째 확인하고 있잖아. 고맙게도 남편이 같이 있을 예정이어서 두려움이 좀 덜했습니다. 일부러 친정이나 시댁에는 이 소식을 늦게 알렸는데 특히 엄마가 하시면 기절하실 일이라 최대한 미루다가 입원을 하고 나서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그런 일을 이제야 말해? 엄마 이럴 줄 알고. 병원 어디야? 엄마 지금 갈게. 와도 병실에 못 들어와. 나도 외출 어렵고. 정우 씨 있으니까 걱정 말고 계세요. 전화 드릴게요. 친정에서도 제 상황을 다 알게 되고 나니 속이 좀 편했습니다. 저는 입원한 지 3일차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편과 좋은 얘기만 하고 실컷 웃다가 들어갔는데 수술이 끝난 뒤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손등은 주사바늘로 멍투성이었고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침을 삼킬 때마다 식도와 등에서 통증이 느껴졌어요. 딸꾹질이라도 할 때면 욕이 나올 만큼 아팠습니다. 수술한 지 4일차가 되자 병원에서는 일기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건 2주 뒤 조직검사를 해보고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원래 일주일 예상하고 병원에 왔는데 저는 수술한 지 9일차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는 두유랑 병원밥 조금 먹고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야, 고생 많았다. 그런데 잘 먹어야겠어. 어째 살이 점점 빠지냐? 그렇게 운동해도 살 안 빠지더니 좋은 거 아니야? 좀 살만하구나. 농담도 하고. 어쨌든 수술했고 이제 받아들여야지. 솔직히 이런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남들은 평범하게 잘만 살아가는데 나만 이게 뭔가 싶고 친구들만 봐도 결혼해서 애 낳고 여행도 다니는 게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뒤 또 한 번 병원에서 절망적인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일기로 보인다고 해서 항암을 안 해도 되는 건가 내심 기대했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에 갔더니 2기라고 하더군요. 크기가 2cm 정도라서 1기겠지 생각했는데 이때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치료에 집중하려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치료가 정확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잠시 쉬겠다고 하는 것도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퇴사를 결심했는데 그래도 후임을 뽑을 때까지는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당장 항암을 시작하는 건 아니라 시간도 좀 있어서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도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항암까지 해야 한다는 말에 또 우셨지만 아빠의 잔소리로 엄마는 이제 울지 않는다고 하셨고 벌써부터 위암 환자 식단을 다 짜놨다며 치료만 잘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시모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시모는 제 몸 상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전에 회사 일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항암 일정을 잡고 돌아왔는데 시모가 오랜만에 제가 보고 싶다며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살이 너무 빠졌다. 그래요? 넌 얼굴에 살이 있을 때가 더 보기 좋았는데 살 빠지니 보기 싫다. 아픈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는데 듣기가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셨으면 했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정우한테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했냐고 하니까 네가 보험을 잘 들어둬서 걱정 없다고 하더라. 맞니? 네, 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걱정되어 그러시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험을 잘 들어두었으니 진단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어 물어보신 거였어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을 때 바로 청구를 했어야지. 여태 안 하고 뭐 했어? 수술하고 나서 조직검사 결과가 최종이라 이제 준비해서 청구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준대? 네? 아니, 궁금해서 그렇지. 친정에서 아플 때 돈까지 없으면 안 된다며 지인 중 보험 설계를 오래 하신 분께 부탁해서 보장이 잘 되게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보험료를 냈습니다. 암튼 부모님 덕분에 이번에 제가 받을 진단금이 좀 많았는데 평생 비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줘? 너 보험 진짜 잘 들었다. 뭐 궁금하시니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제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수술하고 나서 몸은 어떤지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질문은 전혀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보험금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어요. 몸도 힘든데 시모까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 축축 처지더라고요. 금방 갈 거라고 하시더니 결국 남편 퇴근하면 얼굴이나 보고 가야겠다고 하시며 저녁 늦게까지 계시다 가셨습니다. 얼마 뒤 저는 항암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난자보호를 위해 산부인과와 협진해서 2박 3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암이 얼마나 힘든지는 이미 여기저기 찾아보고 들은 얘기가 많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직접 겪어보니 고통이 정말 심했습니다. 밥을 못 먹는 건 물론이고 퇴원 후 집에 와서 남편 앞에서 헛구역질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도 남편은 다 받아줬고 집에 있는 동안 내내 누워만 있었습니다. 수술 후 첫 항암을 맞고 집에 있는 동안 몸무게를 쟀더니 수술 전보다 10kg나 빠졌더라고요. 정말 이러다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모든 입에 맞는 음식을 먹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살려고 운동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항암을 맞고 일주일간 잘 버티고 휴약기를 가졌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 오셔서 밥도 챙겨주시고 집 청소도 해주셨는데 죄송하고 또 감사했어요. 주말에는 남편이 집에 있으니 엄마가 가셨는데 그걸 아시고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래, 현지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는데 먹을 수 있으려나? 그런데
아프기 전에도 어머님 반찬은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물론 남편도 잘 안 먹었는데 어머님은 그대로 반찬을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아직 냄새 때문에 힘든 상태여서 방에서만 생활했는데 어머님은 만든 성의를 봐서라도 좀 먹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두고 가시면 제가 챙겨줄게요. 그래도 나 현지가 먹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얼른 이리 와. 앉아봐.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속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니, 그 정도야? 네, 좀 좋아지면 먹을게요. 안 되겠다. 가서 좀 누워. 알았어. 어머님, 저 좀 누울게요. 그래, 그래라. 그렇게 저는 안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는데 밖에 시모가 있으니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속이 안 좋고 어지러울 땐 한숨 자는 게 최고라 억지로라도 잠을 청해보려고 했는데 밖에서 갑자기 시모와 남편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엄마. 그런 얘기 하실 거면 가세요. 내가 그런 말도 못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수영이가 남이야? 네 동생이야. 하나뿐인 네 동생. 내가 뭐 대출받아서 돈 달라고 했냐? 그냥 말이라도 해봐. 혹시 알아? 알겠다고 하고 줄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저도 피곤해서 쉬고 싶으니까 오늘은 그만 가세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못 쉬어? 엄마 좀!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려고 일어났는데 그때 현관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어머님 가셨어? 왜 일어났어? 싸웠어? 아니야. 가시라고 했더니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 자세히 물어도 얘기를 안 해주길래 그냥 말았는데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부터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그래,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사돈은 오셨고? 오늘은 엄마가 일이 있다고 하셔서 점심 지나서 오신대요. 그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로 한 말은 정말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보험금 말이야. 보험금이요? 너 암 진단금 그건 왜요? 정우한테 무슨 얘기 못 들었어? 네. 하나뿐인 네 신우가 결혼 얘기 오가는 중인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아가씨가 뭐 필요한 거 있대요? 필요한 거야 많지. 너도 결혼해봐서 알 거 아니야. 제일 필요한 게 뭐였어? 집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신우와 결혼할 남자가 늦게 취업해서 돈도 많이 못 모았고 집에서는 집을 해줄 만한 형편도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받아서 집을 얻어야겠네요 했는데 아니 그럼 아파트는 내 돈 하나 없이 다 대출받아 장만하라는 거야? 아가씨 직장생활 오래 해서 모은 돈 좀 있지 않아요? 있긴 뭐가 있어. 놀러 다니면서 쓰기 바빴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어? 둘이 신혼집을 경기도 쪽으로 얻는다고 하는데 그쪽은 서울보다 아파트가 좀 싸더라. 20평대면 충분할 것 같고. 필요한 가전 있으면 제가 선물할게요. 그런데 시모가 바라는 건 가전이나 가구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암 진단금 전부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니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는데 어머님, 그건 아니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잘 아시면서 어떤 돈이긴 보험사에서 나온 돈이지. 죄송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제가 항암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 몸 상태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도 돈은 필요했습니다. 아니 정우 혼자 벌어도 너희 둘이 충분히 먹고 살잖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쩜 정우랑 똑같이 얘기하니? 섭섭하다. 시모는 계속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시면서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우 결혼하는데 신혼집 산다고 제 진단금을 쓰자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화를 내도 저를 다시 안 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얼마 뒤 항암 2차를 시작했습니다. 1차 때는 눈도 못 뜨고 잤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몸도 움직이고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 항암은 하면 할수록 힘들었다 이래서 저도 그럴까봐 잔뜩 걱정했는데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그런 말은 보지도 듣지도 말고 본인만 믿고 끝까지 가자고 해서 더 힘이 되었습니다. 1차 때는 밥 먹다 구역질에 한 숟가락 먹는 것도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반 공기 정도는 거뜬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몸 상태를 보며 저도 희망이 생겼는데요. 남편도 같이 좋아해 주었고 항암이 다 끝나면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좀 더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더는 그 돈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그날 바로 단칼에 거절했던 건데 어머님은 저에게 문자를 먼저 보내서 제가 혼자 있다고 하면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암 진단금 얘기를 또 하셨죠. 시간이 자꾸만 흘러간다면서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안 된다고 하고 단칼에 끊어? 제가 이유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너는 나중에 혹시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거고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 달라는 건데 이런 상황이면 급한 사람이 먼저 돈을 쓰는 게 맞는 거잖아. 아니야? 이 돈은 제 돈이잖아요. 아, 누가 내 돈이래?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결국 전화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는데 시모는 기분이 나빴는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얘기 안 하시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시모가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반갑지 않았는데 시모는 양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밝은 얼굴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현지야, 나왔어. 네,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며느리가 투병 중인데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와보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 며칠 전 통화할 때만 해도 소리 지르던 시모였는데 갑자기 이러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계속 불안했어요. 당연히 돈 얘기를 하러 왔구나 짐작은 했는데 이날 시모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혹시 또 돈 얘기하러 오셨어요? 그건 제가 정우 씨랑 얘기해서 아가씨 결혼 선물 따로 준비할게요. 가구나 가전 싫으면 현금으로 준비해도 되고요. 일단 이거부터 받아. 뭔데요? 암 환자는 잘 먹어야 하잖아. 산 것도 있고 내가 만든 것도 있어. 어머님, 왜 자꾸 불러? 오늘 안 사도 안 오신다며. 정우한테 확인했다. 매일 오시는 건 아닌가 봐. 엄마도 볼 일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아유, 글쎄 천천히 얘기하자니까 일단 이것 좀 먹어볼래? 내가 차려줄게. 저 좀 전에 밥 먹었고 생각 없어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돈은 뭐? 못 준다고? 네. 아니야, 어쩜 이러냐 너?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못 준다는 말이 나와? 시모는 제 입에서 진단금을 주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있을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시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좀 좋아? 넌 어떻게 너밖에 몰라?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그래, 내 딸, 아니 너한테 하나뿐인 신호가 돈 없이 결혼해서 힘들게 살면 좋겠냐? 너 지금 꼴을 보니까 얼굴에 핏기 하나 없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말랐는데 시어머니한테 파락파락 대들 힘은 있냐? 막말로 너 죽을지도 모르는데 좋은 곳에 쓰고 죽으면 좋지 않아? 뭐라고요?
수술 후 항암까지 겨우겨우 버티는 중인데 시모의 눈에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린 환자로 보였나 봅니다. 저 모르게 뒤에서 몰래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열받는 일인데 제 얼굴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죽을지도 모르지 않냐는 말을 하는 시모를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들도 네 돈 절대 탐내지 말라고 하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던데. 아니 네가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너 평생 살 줄 알아?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야. 살아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죽어야 나중에 환생도 하는 거지. 시모는 이날 저에게 이런 막말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딱 하루만 더 시간을 준다고 하고는 갔습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너 이렇게 마음을 곱게 쓰는 거 보니 이제 좋은 일 있을 거다. 그래야 할 텐데요. 그럼 나 계약금 넣는다. 그건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진작에 해준다고 했으면 좀 좋아. 우리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어머님 말씀을 생각해보니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에 돈 쓰기로 마음 먹었어요. 잘 생각했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시모의 얼굴이 어떨지 짐작이 갔습니다. 없는 형편에 집을 알아본 거라 구축으로 그것도 제일 싼 아파트를 알아봤다고 했는데 계약금을 보낸다고 하자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시모는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짜가 언젠지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항암 3차를 또 시작했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생활했더니 확실히 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해서 살 아파트에 잔금을 보내는 날이요. 아침 일찍부터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얘 현지야, 오늘 알지? 네, 알죠. 몇 시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 오후 2시쯤이요. 그래, 알았다. 저는 아침을 먹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은 저에게 중요한 날이라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시모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돈을 안 보냈거든요. 아니, 여보세요.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까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요. 그런데 왜요? 왜요라니? 너 왜 돈을 안 보내? 아까 2시에 돈 보낸다고 했잖아. 제가요? 제가 언제 돈을 보낸다고 했어요? 너 지금 나 가지고 놀아? 무슨 말씀이 그래요? 네가 분명 내 말대로 한다고 했잖아. 아까도 내가 몇 시로 알고 있으면 되겠냐고 했더니 네 입으로 2시라고 했냐 안 했냐? 아, 그거요. 제가 말씀드린 2시는 제 약속 시간을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뭐? 제가 시모의 말대로 하겠다고 한 건 신우 아파트를 사는데 돈을 보태겠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좋은 일에 돈을 쓰겠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였죠. 그런데 시모는 혼자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시모가 잔뜩 기대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막말을 들었으니 시모가 너무 믿고 싫었고 또 제 입으로 신우에게 제 돈을 준다고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좋은 곳에 돈 쓰고 죽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 있어요? 아니 너 어디다 돈을 보냈다는 거야? 나랑 수영이 통장엔 안 들어왔는데? 제가 왜 어머님하고 아가씨한테 돈을 보내요? 저 아까 좋은 곳에 돈 쓰고 왔어요. 저는 소아암재단에 돈을 기부하고 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 아픈 환자가 정말 많아 놀랐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암으로 치료받는 걸 보고는 어린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은 마음에 결정한 일이었어요. 물론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다 기부하진 않았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기부를 하고 나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기부? 네, 야,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잔금 못 내면 취소되는 거 몰라? 계약금 날린다고! 시모는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욕을 하세요? 전 분명히 좋은 일에 돈 쓴다고 했지 아파트 사는데 돈 준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러자 시모는 가만 안 둔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대로 시모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마침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난리치는 걸 남편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얘 어디 있어? 네 차 나오라고 해. 엄마, 얘기 들었는데 대체 왜 이래요? 얘기 들어놓고도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오셨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너네가 분명히 돈 안 해주면 너네 다시는 안 본다고 했을 텐데. 네, 그러세요. 뭐? 네가 정말 엄마랑 아들 사이를 갈라놓겠다 이거야? 그래놓고 네가 잘 살 것 같아? 저희 안 본다고 하신 건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아들, 정우야, 네가 말해봐. 쟤야 나야? 네 마누라야 아니면 이 엄마야? 나가세요. 청우야,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제가 분명히 현지 돈 욕심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모르게 계속 현지한테 돈 달라고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수술하고 치료받는 사람한테 죽을지도 모르니까 돈 쓰고 죽으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 말을 그만 가시라고요! 저도 엄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수영이 결혼해서 살 집은 수영이가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걸 우리한테 이러세요? 조금 보태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다른 돈도 아니고 현지 진단금을 다 달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금은? 저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있는 돈 털어서 마련한 건데 잔금 못 지르면 계약 취소되고 계약금 날려야 한단 말이야. 엄마가 먼저 저 안 본다고 하셨는데 저도 엄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빨리 나가세요. 이날 결국 시모는 남편 손에 끌려나갔고 나간 뒤에도 현관문을 한참 두드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끝내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한 짓 때문에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도 컸지만 치료가 먼저였기에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래서 네가 병원 모시고 가면 되잖아. 엄마 일로 나한테 더는 연락하지 마. 왜 그래? 아가씨야? 계약금 날리고 엄마가 화병 난 건지 알아 누웠다고 하네. 당신은 가봐야 하지 않아? 내가 왜? 엄마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인 줄 알아? 옛날에도 그랬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아픈 척하고.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어머님이 약을 먹고도 낫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다가 암이라고 했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신우이한테 전화가 와서 못 받았더니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유방암이란데 연락 좀 줘요. 언니 바빠요? 엄마 아프다고요. 전화 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줬는데 이미 신우와 통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전화하지 마. 내가 통화했는데 엄마 유방암이래. 정말?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는 드렸냐고 했더니 남편은 앞으로 전화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야 영 끊고 살아도 남편에게는 엄마인데 그래도 마음이 쓰일 것 같아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시는 자기 앞에 어머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싶어 남편의 핸드폰을 봤는데 어머님과 통화한 내역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싶어 녹음된 통화를 눌러 들어봤더니 네 엄마 죽고 전화하지 그랬냐? 엄마, 그녀라고 살아. 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욕하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과 통화하는 내내 제 욕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저 때문이고 저만 아니었으면 암도 안 걸렸을 거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사기라는 건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건데 시모는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남편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지내게 되었고 이후 총 8차까지 항암을 모두 마쳤습니다. 항암이 끝나 후련했지만 재발이 많다 보니 앞으로가 더 중요했어요. 참, 시모는 유방암 4기였는데 뼈 전이, 간 전이가 된 상태로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급한 대로 항암부터 해보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는 현재 매우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하지 않고 몇 번 시댁에 다녀온 걸 알게 됐는데 시모는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시모가 그간 한 짓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면 저한테 시모를 보러 가자고 할 생각이었다는데 여전히 제 욕을 하며 제 탓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결혼이 미뤄졌고 시모 옆에서 간병하며 지낸다는데 신우는 그래도 시모 대신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절대로 시댁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시모 연락도 절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우 역시 제가 가면 시모가 머리채라도 잡을지 모른다며 오란 소리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제 몸 회복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바로 예쁜 아기를 갖는 건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병원에서는 그래도 희망적으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이죠. 정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다 보면 저도 엄마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언젠가 예쁜 아이의 엄마가 되기를 소망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